핵실험 이후 북한은 자화자찬하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국제사회는 북핵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번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바뀌게 될까요?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 한국국방안보포럼의 문근식 국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NSC 상임위 회의가 이틀 연속 열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의 브리핑 내용부터 들어보시고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제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사태를 규정한 8.25 남북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월 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네, 들으신 대로 정부가 8일 정오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결정 먼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좀 영향력 있는 조치 같습니다. 이 8.15 합의문 제3항을 보게 되면은 네. 그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함으로써 바로 이걸 위반한 겁니다. 네. 남북 간에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한 거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따라서 합의문을 위반했기 때문에 합의문의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지킨다는 점에서도 네. 북한에 대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제 재개하는 것이 맞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을 때 북한이 가만히 당하고 있을 것이냐. 특히 내일이 뭐냐면 그 김정은이 생일입니다. 북한에서는 네. 최고 존엄이라는 김정은의 생일날 이제 북한 체제에 대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시작되면은 가장 큰 그게 뼈아픈 것이고 북한의 군부라든지 당정군의 네. 모든 그 고위층들은 최고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강력한 대남 메시지를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대남 협박성. 그래서 지난번 그 8.15 합의가 나오기 이전에 네. 지뢰 폭발 지뢰 목함지뢰 사건 이전에 그 상황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이제 앞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반응까지 전망을 좀 해주셨으니까 문 국장님께서도 이번 정부의 결정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북한이 또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까지 좀 평가를 해주시죠. 자,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항상 교훈이 무엇인가 네. 이거를 도출해야 되는데 이번 조치는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라고 봅니다. 우리가 수없이 NLL 상황을 반추해 볼 때 네. 수많은 교전 규칙을 계속 수정하면서도 같은 상황을 되풀이했다. 근데 이번도 마찬가지거든요. 8.25 조치 때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재개하겠다. 그랬으면 그 상황은 제 군 출신을 올 때는 합참의장이 일임해서 네. 합참의장이 즉각 조치하고 정무적인 판단, 정치적인 판단은 장관 이상에서 하고 장관은 뜯어 말리고 합참의장은 절대로 그런 도발을 할 수 없도록 네. 이렇게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빨리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북한은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지난번 그 사건을 되풀이하고자 하겠죠. 그러나 우리도 지난번에 뼈저리게 느꼈지 않습니까? 특히 네. 국민들의 힘으로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제는 그래서 다시금 그런 상황이 가면은 정말로 그런 도발을 할 수 없도록 응징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용서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의지를 기련하게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북한이 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전에 8월에 확인을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김정은의 행보는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화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 제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북한군 총참모부 명의로 강력하게 우리를 협박하는 그 성명을 발표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 확성기 방송을 다시 재개한다면은 거기를 갖다가 포격하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않게 되면은 북한 군부는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청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더 충성 경쟁을 벌이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우리가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는 마당에 무서울 게 뭐 있냐 하면서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전쟁 공포로 몰아치기 위한 각종 대남 심리전을 펼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되죠. 지난번 목함절의 사건 이후에 우리 정부 국민들이 보여준 단합된 의지. 자, 물건 사재기도 않고 우리 네. 국민들이 정말 이번만은 북한의 버릇을 고치겠다.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고 휴가 장병들이 다 복귀를 하고 제대할 군인들이 전역을 하지 않고 연기하면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런 의지를 갖다 보여준 거거든요. 바로 이러한 국민적 의지가 북한을 꺾은 건데 바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분명한 북한의 전쟁 공포, 전쟁 협박에 우리가 절대 네. 논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 여기 중요한 게 한미 연합 우리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기초 위에서 국제 공조를 하면서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하는 이러한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네. 북한은 지금 수소탄 핵실험에 성공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도 해외에서도 위력이 좀 약해서 사실상 실패하거나 이거는 수소탄이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 상황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수소폭탄이냐 네. 원자폭탄이냐는 통상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데 과학자들이 일단 수소폭탄의 이력에는 미치지는 못한다. 그러나 중국 같은 데서 그 다 느끼고 대피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핵실험은 성공했다 이렇게 봐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수소폭탄이냐 원자폭탄이냐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죠. 지금은 좌지간 수소폭탄이면 대비를 세게 해야 되고 원자폭탄이면 적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까지 놀래게 했고 네. 그런 차원에서는 지난번 1, 2, 3차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된 수준의 원자폭탄 실험을 했거나 아니면은 수소폭탄 실험을 하되 소규모로 했거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방부가 북한의 핵실험 위치를 발표했는데 이 과거 2, 3차 핵실험을 했던 곳보다는 좀 2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핵실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히 완벽하게 통제된 사회가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수단을 동원해서 해도 그들은 1, 2, 3차를 아주 교묘하게 네. 이렇게 계획을 했고 특히 이번에는 지난 5월 달부터 시행되어 온 그 추진해왔던 그 SLBM을 또 발사를 했어요. 그쪽으로 이제 또 이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다음에 신년사에서 전혀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야, 이번에는 정말 한번 놀래키자.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한번 히트를 치자. 김정은이가 아버지보다도 낫다. 이런 거를 갑자기 보여주고 온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아주 교란 전략에 성공했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 북한이 뭐 핵 개발을 한다거나 미사일 발사를 하면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져 왔는데요. 그런 애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핵 개발 수위를 높이고 핵 실험을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이 국제사회의 제재라든지 또는 우리 정부의 대응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북한이 3차례 핵실험할 동안에 네. 유엔에서는 계속 결의안을 냈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결의안을 내서가지고 1차 때였는데 17, 18이 나왔고 18, 14, 그다음 네. 2094, 3차 때는 2094 결의안이 나왔는데 이 결의안이 북한의 그 핵 시스템을 개발을 못하게 하고 폐기시키고 네. 또 탄도미사일 발사를 갖다 금지시키는 또 여기에 따르는 무기 수출과 그다음에 수입 수출과 그다음에 금융을 제재하는 거였는데 이게 북한으로서는 뼈아픈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1, 2, 3차 때 이러한 그 대북 유엔 주도의 대북 제재안이 북한이 뼈아프게 느꼈다면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좀 다른 방면으로 봐야 되는데 국제사회가 가장 큰 미스테이크는 뭐였냐면 네. 육자회담이었습니다. 이 북한의 그 2002년에 그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을 때 2003년도에 육자회담 체제를 발족시켜가지고 육자회담은 뭐냐면 북한 핵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만든 국제적인 협력 공조 체제였는데 육자회담이 결국은 뭐냐면 북한 페이스대로 몰고 가가지고 네. 북한의 3차례 핵실험만 허용을 하고 북한의 핵부위를 규정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지금도 육자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그 잘못된 인식들이 우리 국내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놓고 말합니다. 육자회담을 통해서는 절대로 북한 핵을 풀 수 없다. 왜?
이 북한 핵 문제는 선대수행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은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은 이미 2013년 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서를 통해서 핵무력과 경제를 병진하겠다는 병진 노선을 발표한 바가 있고 이번에 그 어제 네. 북한이 그 특별 중대 보도를 하면서 그 보도문을 보게 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핵을 포기할 수 없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핵 개발을 하겠다고 좀 핵무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마당에 또다시 대화를 통해서 북한 핵을 갖다가 포기시키겠다는 발상은 버리고 이제는 네. 국제사회가 좀 다른 측면에서 네. 강력하게 네, 네. 군사적 제재 조치는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북한을 압박해버리면 말이죠. 네. 상당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 이런 부- 것을 고려해야 할 것 네,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저희가 핵 예, 예. 문제에 대한 뭐 해결책으로 다시 한번 자세히 예, 예. 여쭙도록 하고요. 그 북한의 대북 제재에 큰 실효성이 없었다, 큰 위협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수소탄 핵실험에 들인 비용이 최대 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 전 주민들의 2년치 식량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돈이 북한이 어디서 났을까요? 예, 먼저 그 이제 우리 그 정보 당국의 그 비공식 발표에 하면 네. 2조까지는 안 되고 그 11억 달러에서 15억 달러까지를 잡고 있습니다. 예,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추정치가 아니라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산정을 한 건데 이 돈이면 말이죠. 국제 곡물 시장 가서 쌀 말고 옥수수를 450만 톤을 구입할 수 있는 돈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 지금 주민들이 아주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 네. 굶어 죽는 또 굶주리는 자기 주민들은 보살피지도 않고 핵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이 북한 정권의 반인륜적이고 반문명적인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보여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에는 이제 정상적인 국가 예산 경제를 보게 되면 제1경제가 이게 인민경제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제2경제라는 것이 있어요. 이 제2경제가 뭐냐면 바로 군수경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황장희 선생님이 망명 이후에 저한테 하신 얘기를 들면은 제가 궁금해서 제2경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물어보니까 황장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했냐면 제1경제, 그러니까 인민경제죠. 정상적인 통상적인 국가경제부 예산에 버금간다. 그걸 갖다가 당시 전병호 군수 비서한테 들었다. 그러니까 제2경제의 규모가 정상적인 북한 인민경제 규모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핵개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미사일 비용, 이 모든 게 나오는데 네.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충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제가 좀 수치를 대겠습니다. 지난 그 10년 동안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우리 정부가 북한에 현금으로 준 게 29억 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현물로 준 게 69억 달러예요. 네. 무려 100억 달러 정도를 북한에 줬는데 그 돈의 상당수가 바로 핵개발로 들어왔을 것이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실제로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 초기에 불법 그 대북 송금 문제로 불거졌을 때 이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겁니다. 우리 정부가 몰래 현대를 시켜가지고 4억 5천 달러를 갖다가 북한에 줬거든요. 현금으로 줬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평화를 갖다 구걸하는 것이 평화가 아닌 핵으로 우리한테 보답하는 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대북 지원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이런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명확한 대응이 좀 더 필요하겠군요. 문 국장님, 이번 수소탄 실험을 관할한 부서가 어디일지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실험 준비가 끝났다라는 보고서를 올린 부서가 바로 노동당 군수공업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군수공업부라는 곳이 북한의 핵 개발을 관할하는 부서인가요? 군수공업부라는 부서는 노동상 산하에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서 주로 군수 무기 개발을 주관하는 건데 지난번에 SLBM 개발하고 뭐 기념사진 찍고 이런 것도 다 그쪽에서 관장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군수공업부 하다가 이제 국제사회 경제 제재라든지 이런 것이 심화되니까 이건 위장하기 위해서 한때는 기계공업부로 또 명칭을 변경하고 그렇게 쭉 개발해 오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김정은이 군 장악하면서 선군 정치 강화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이 어떤 업적을 높이 이제 그 칭송 받으려고 네. 요거를 또 군수공업부로 이렇게 이 좀 개정을 해서 최근에
이 그 핵실험도 여기서 주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핵 개발을 관할하고 있는 이 군수공업부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인물인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본 후에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제3차 지하핵 시험 성공에 공헌한 일꾼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홍승무 동지가 함께 참가했습니다. 위원장님, 홍승무라는 인물인데 이 홍승무가 북한의 핵 개발 총책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인물입니까? 실무적으로 총지휘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에 그 군수공업부가 있는데 네. 이 군수공업부에 부장이 있고 제1부장이 있고 제1부분이 이제 핵 담당이고 제2부분이 이제 미사일 담당입니다. 네. 장거리 미사일 담당 제3부분도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홍승무가 그 군수공업부의 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부부장을 맡고 있는데 홍승무라는 사람은 그 줄곧 이 핵개발 쪽에서 실적으로 이 역할을 한 그러한 그 기술 관료 출신입니다. 그래서 네. 이 김정은의 눈에 띄어가지고 지금 그 군수공업부 부부장의 역할을 맡으면서 지금 모든 핵개발을 총지휘하고 있는 실무적인 인물이다. 뭐 총책은 김정은이죠. 네. 실무적 인물로 우리가 보면 되고 이 홍승무에 대한 그 자세한 그 프로필에 대해서는 나이라든지 그 경력 이런 것이 상당히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았나요? 잘? 이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네. 지난번 홍승무라는 존재가 제3차 핵실험 때 그 포상하는 과정에서 그 네. 처음으로 등장이 됐거든요. 이번에 이제 제4차 핵실험이 북한 주장대로 수소탄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농공 행상이 있을 겁니다. 아. 그때 김정은이가 바로 이제 홍승무한테 뭐 김일성 훈장이라든지 이런 걸 주면서 같이 기념 사진을 하게 되면 그 김정은을 중심으로 옆으로 포진된 사람들이 바로 그 핵 개발에 직접 참여했던 원자력 총국장이라든지 네. 이런 이제 각종 그 북한의 핵 관련 부서의 그 책임자라든지 주요 기술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때 다시 한번 임무를 또 식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짚어봐야겠군요. 자, 문 국장님, 이번에 중대 발표를 한 북한의 간판 아나운서 리춘희에 대해서도 짚어보고 싶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사망 보도도 있었고요. 또 핵실험 이런 굵직굵직한 뉴스를 보도할 때 저 리춘희 아나운서가 계속해서 발표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나이가 7순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김정은은 좀 젊은 아나운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다시 리춘희를 등장시킨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시기에는 그 보도를 했어요. 네. 지금까지 뭐 핵실험을 비롯해 가지고 뭐 사망 소식 그런 거 보면은 김정일이가 사실 불안하기는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통성 유지, 네. 그다음에 체제 유지, 그다음에 주민 결속 이런 데에서 정말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쭉 이렇게 정통성이 이어져 온다. 그 중요한 사안은 항상 그 이춘희가 나타나서 이 보도를 하는데 네. 이런 면을 볼 때는 다목적이죠. 다목적용이고 체제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 포션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때는 이 이춘희가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방송에도 좀 많이 이렇게 자료 화면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73세인가 되더라고요. 네. 3대에 걸쳐서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어느 정도 리춘희에 대해서 신임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중국에서는 이 리춘희에 대해서 은퇴한 허풍 아줌마라고도 부른다고 하던데요. 허풍 아줌마는 아주 높게 평가한 거죠. 할머니죠. 그런가요? 아줌마가 아니라. 나이가 73세인데요. 그런가요? 근데 네. 그 이춘희 방송인 같은 경우는 뭐냐면 북한 그 아나운서들의 이춘희의 그 어법이 네. 어법이 말이 주체 방송 어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형입니다. 근데 아무리 젊은 아나운서, 중견 아나운서를 갖다 써도 네. 이춘희만큼 이렇게 장음하게 근엄하게 이렇게 멘트를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간이 명간이라고 쓰는데 사실상 이제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언론에서 이춘희를 가지고 많이 지금 이렇게 앞다투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실험, 대한민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핵실험이 나왔는데 그 방송하는 아나운서를 가지고 자꾸 소재거리를 다룬다는 것은 사실상 이 지금 엄중한 국면에 살짝 네. 가시거리로 참 좀 문제가 있고 실제로 언론이 잘못된 게 뭐냐면요. 이게 왜 나왔냐. 일부 언론에서 그동안 은퇴했다가 수년간 모습을 나타나지 않다가 이번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네. 그 잘못입니다. 모습을 드러냈었나요? 그럼요. 작년 말에
그 김양근이 비서 그 사망했을 때도 그때 이춘희가 직접 보도를 했어요. 네. 장례식 관련 보도를. 그러니까 그 모 언론사 모 중앙 신문지 기자가 조간에 보도를 했는데 네. 수년간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제대로 방송을 못 본 거죠. 조선중앙TV에 작년 말에도 많이 나왔고 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일은 사채 핵심하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이춘희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 네. 이런 말 할 기회를 연합뉴스가 줘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빨리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의 핵 위협이 이렇게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어떻게 공조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서 양국의 공조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끈끈한 한미 동맹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목함지뢰 사건 이후에 조승래 사태에서도 미국이 강력한 한미동맹의 의지를 갖다 보여줘가지고 결국 북한이 대화를 제의하도록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정말 그 미국이 네. 한미동맹의 그 굳건한 그 모습을 다시 한번 과시를 했어요. 또 말씀이 있겠지만 확장 억제력을 갖다 제공하겠다는 말도 네. 하고 그래서 이 세계 최강의 미국이 바로 우리 친구고 우리와 그냥 동맹이 아니라 군사동맹 밀리터리 얼라이언스를 맺고 있다는 것은 네. 대한민국으로서는 상당히 우리 안보적 측면 또 안보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안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진국의 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언급해 주신 모든 확장 억제 수단을 제공하겠다라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얘기인데 위기심하다. 네. 이제는 그런 확장 억제 수단을 서서히 보여줘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연합훈련할 때 북한에서 그 신경질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 이제 B-52 폭격기라든지 그다음에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 그다음에 스텔스기 이런 게 시위 비행을 하면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조치들이 위기에 대해서 꼭 그 공조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 위기가 이제 핵무기를 가졌어요. 이거 터트리면 끝입니다. 그럼 늦은 거예요. 그래서 터트리지 못하게 네. 평상시에 우리 한반도에 그런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그런데 지금 뭐 우리가 뭐 위기가 조성되면은 온다. 이거는 좀 개념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는. 그동안에는 뭐 우리 재래식 무기를 싸운다 하면 우리가 쭉 쳐다보고 있다가 인공위성 뭐 정찰로 쳐다보고 있다가 네. 움직이면 하겠다. 킬체인 뭐 작동하겠다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핵무기를 이거 한 방이면 끝나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는 그런 뭐 순차적인 대응 이거보다는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 체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네. 그런 의미에서 확장 억제 전력이라는 건 다시 강조하지만 B-50이라든지 F-22 랩탑 그 스텔스기 그다음에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너희들 여차하면 바로 우리도 가차없이 네. 응징하겠다 이런 걸 보여주고 강조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북 공조 체제를 굳건히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